Lesbian come propitious to my prayer. Illustrious power Memphian tribes reveal. Savor of tears. 여기는 세상의 중심 델포이 아폴론 신전에서 전해드립니다.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의 질문 이후로 정말 간만에 찾아뵙게 되었네요.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죠? 이런 일이 있었죠. 기억하건대 그게 마지막 라디오였어요. 재계하기에는 391년경 로마의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이교도 금지령이 저희 라디오를 방해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델포이 신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준비한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보다는 신들의 사연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간 들어왔던 신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페르세포네 여왕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듯 데메테르의 따님이시자 지하세계의 여왕이시죠. 내용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명계의 여왕 페르세포네입니다. 오늘 제 얘기를 하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여러분도 아시듯 제가 세상에 묘사된 것들의 대부분은 하데스에게 납치된 데메테르의 딸이라는 것밖에 없더군요. 예, 물론 하데스가 저희 아버지 신인 제우스의 승낙만을 받아서 저를 지하세계로 데려가 버리셨죠. 이에 어머니는 매우 화를 내셨답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저도 처음엔 정말 슬펐어요. 어머니는 늘 제게 아버지와 같은 남자들을 조심하라고 했으니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의 딸 페르세포네야. 항상 남자들을 조심해야 한단다. 그들은 진정으로 마음을 주지 않는 자들이란다.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고 서풍의 신인 제피로스처럼 다음 날이면 사라져버린단다. 그러니 곁에서 떨어지지 마렴. 어쩐지 디즈니 영화 라푼젤이 생각나네요. 그 말만 듣고 너무나 두려웠죠. 하지만 지하세계로 내려가자 저는 데메테르의 딸 봄의 신 코레라는 이름과 상반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시첼리아 섬에 갇혀 꽃을 걷고 오케아누스의 딸들과 춤을 추고 노래하는 일과 다른 일이죠. 그래요. 바로 명계의 일을 맡는 일이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신으로서 무언가를 관장하고 일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즐겼습니다. 데메테르의 딸이었던 제가 다른 이름을 얻게 되는 일이었죠. 어머니는 제가 하데스에게 속아 성묘화를 먹게 되었다고 알고 계십니다. 저는 반신반인도 인간도 아닌 어엿한 신입니다. 아버지가 제우스, 어머니가 데메테르인데 어떠한 신보다 떨어지지 않지요. 그러니 지하세계의 음식에 대한 규칙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너무 어리다 생각하셔서 저를 데리러 온 헤르메스도 아는 일을 모른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그 성묘알은 제가 먹었어요. 혹시라도 어머니께 돌아갔을 경우를 대비해 잠시라도 독립할 수 있게 말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에 대한 과보호가 심하세요. 저를 잃고 힘들어하실 때조차 인간 아이의 보모를 자처하여 기르고 계셨으니까요. 저에 대한 사랑도 크시지만 무언가 돌보고 싶어하는 성격이 강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서 누군가 개입해버리면 불같이 화를 내시죠. 그 인간의 아이를 돌보다 정체가 들키자 크게 화를 내고 사라지신 것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 기회가 아니었다면 저는 독립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어머니가 주신 여신의 칭호와 어머니가 계획하신 일들, 그리고 어울린다 생각하는 배우자가 나타나기 전까지요. 말하건대 그건 하데스가 아니었을 테죠. 혹은 아버지에 질려서 신이 아닌 인간을 택해주셨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어머니를 만나는 것은 좋고 행복한 일입니다. 아폴론께서 겨울마다 델포이를 떠나 휴가를 즐기시는 것처럼 저도 겨울이 끝나 어머니를 만나게 되는 일은 휴가와도 같아요. 하지만 늘 과보호하는 어머니 곁에 있는 건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니랍니다. 그러니 이제 다른 키워드를 생각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다른 신화에서 저는 명계의 여왕이자 명계의 일을 주관하는 페르세포네로 등장합니다. 시시포스를 감시하는 일도 제가 맡았죠. 자, 이제부터 제1화에서 어머니와 헤어진 딸이라는 슬픔을 찾기보다는 그것을 극복해 적응한 저를 바라보는 것이 더 재미있지 않을까요? 네, 사연 한번 읽어봤는데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세상에도 이런 부모님이 계시죠? 헬리콥터 부모라고 할까요? 뭐든 지나치면 독이 되는 편이죠. 자식은 부모의 종속된 신분은 아니니까요. 아까 말했듯 어쩐지 라푼젤이 생각나네요. 마녀는 데메테르와 달리 라푼젤을 사랑하진 않았지만 독립시키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바깥 세계에 대한 험담을 하며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어 도망치지 못하게요. 어쩌면 이 신화는 부모와 자식, 가족과 개인, 의존과 독립의 메타포를 나타낼 수 있겠어요. 타이든 자이든 인간은 독립을 해야 하는 개인이며 독립을 함으로써 플루톤이 되는 거니까요. 플루톤은 하데스를 나타내는 로마 별명이지만 뜻은 부유한 자랍니다. 명계에서 일을 담당하게 되셨으니 하데스가 되신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또 데메테르께 다시 돌아가는 일은 독립한 개인이더라도 어느 정도의 의존이 필요하며 휴식도 필요하다는 인간사를 나타내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하나의 이야기에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 신화들의 형성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전달되기도 하죠. 권력자들, 시인, 도시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신화를 이야기하면서 전해져 내려온 겁니다. 그렇기에 시인에 따라, 도시에 따라 신화가 다르게 전달됩니다. 신화는 르네상스 시대에서도 덧붙여지기도 했고 현재에서는 다르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우리도 그리스 신화의 몇 가지 해석을 곁들이거나 다시 추가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제우스 신이 외도의 대명사가 된 사유 중 하나는 미혼모나 고아를 돌보기 위해서라고도 해석해볼까요? 제우스의 아이를 갖게 된 여성, 제우스 신의 자손임에도 헤라의 저주를 받아 어머니를 잃은 아이, 신의 미움을 받는다도 인간이면 누가 감히 제우스님의 사람을 해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우스님의 이름을 빌린 거라 생각하면 그럴듯한 해석처럼 보이지 않나요?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신화는 죽어있지만 살아있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리스 신화는 노래로, 만화로, 영화 등으로 재해석되고 생산되어 숨을 쉽니다. 셰익스피어 소네트 18번을 변형해서 인용하자면 인간이 숨쉬고 볼 수 있는 한 신화는 영원히 살 것이고 이 신화가 당신에게 무궁무진한 영감을 줄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호메로스가 될 준비가 되셨을까요? 호메로스처럼 일리아스를 펴내고 음유시인처럼 노래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모티프로만, 그런 모티프로만 존재해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세상의 중심 델포이 아폴론 신전이었습니다.